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빨간불이 들 때까지 함께하는 컵 이혜림입니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이 미중 무역 갈등까지 이런 해외 리스크들 잘 해결만 되면 미 증시와 국내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증시는 만년 저평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구조적인 경제, 지정학적 요인, 증시 내부 요인에 기인되는데 그 가운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지대적인 영향은 지정학적 위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에 그런 해소의 원년이 될 기회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남북관계에 대한 요인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PER이 선진국 대비 40%, 신흥국 대비 27%나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데 올해의 주요한 해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증시에서 빚을 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또다시 사상 최고치로 늘어났네요. 11조 6,943억 원으로 작년 말만 하더라도 9조 원대였는데 이미 10조 원, 11조 원까지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이 투기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벤트의 날입니다. 한 가지 살펴보며 시장 공감 10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금리 인상이 된 이후에 5달째 금리 동결, 이번에 1.5%로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자세한 수익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희슬 기자 잠시 후에 전해 듣도록 하고요. 기준금리 1.5% 동결. 김희슬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조금 전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습니다. 이 시장 예상치와 부합한 결과로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한 차례 올린 뒤 5개월 연속 동결시켰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건 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지만 이 국내 경기가 완연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외 무역 전쟁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미 FTA 협상이 일단락됐지만 관세와 미중 무역 분쟁 등 위험 요인이 남아있어서 수출 전망을 낙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또 달러가 세계 주요 통화에 비해 약세를 나타내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환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기 개선을 보여주는 국내 소비자 물가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직 상승 요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로 한국은행 목표치인 2%에 거의 근접했지만 올 들어서는 다시 1%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조금 뒤 브리핑을 열어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고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한은이 물가 전망치를 소폭이라도 하향할 경우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거란 신호가 강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임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금통이었습니다. 자, KB투자증권 김상구 리서치센터 채권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첫 금통이었습니다. 이번엔 금리가 동결되었지만 이제 유럽에서도 금리 인상을 또 시사하고, 그럼 우리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시점을 생각하면 될까요? 그 강도와 함께요. 예, 국내 금리 인상은 7월 쪽에 조금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원래 7월과 5월 정도를 두고 이제 좀 서로 어느 쪽에 가능성이 높은가를 보고 있는데요. 원래 5월 인상이 이제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이 4차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도 좀 위에 보조로 맞추기 위해서 좀 인상 횟수가 한 번보다는 두 번 쪽이 아니겠냐. 그렇게 되면 5월 인상과 이제 하반기 인상 한 차례 정도 더 이렇게 예상이 있었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는 중간값이 이제 3회에서 이제 4회로 바로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물가 상승률이 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또 금융 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도 좀 지금 안정이 되는 편이고, 그래서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조금 적어지면서 시장에서는 5월보다는 이제 7월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많은 전략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5월 예상하는 전략가도 있고요. 지금 KB증권에서는 7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이 경제 성장률도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요.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에 환율 보고서를 앞두고 또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도 초미의 관심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또 제약하는 요인 중에 하나를 이제 또 워낙 강제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과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지금 다른 부분이, 미국은 이제 달러가 약세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제 발표된 이제 소비자 물가가 중앙은행 목표인 이제 2%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원화가 강세를 되면서 물가를 좀 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화가 너무 강해지면은 예전보다 영향력은 줄었다고 하더라도 수출을 조금 제약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금리 인상을 좀 제약을 하는, 금리 인상을 또 너무 빨리 많이 하게 되면 원화가 또 더 강세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화정책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KB증권 리서치센터 김상훈 채권팀장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 금리 인상 이벤트나 옵션 만기 등등의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양시장이 오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하는, 머니투데이 기사와 함께하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 하시죠. 한국투자증권 아이언스타운의 김상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이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네, 코스피 2,454포인트 보이고 있고요. 9포인트가량의 상승세, 코스닥이 888 나타내고 있네요. 0.37%로 양시장이 상승입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중형 조선사의 80%가 사라진다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극적인 회생의 길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 10년간 국내 중형 조선사의 80%가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뒤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요. 대형 조선사들은 그래서 회생의 길을 찾고 있는데, 그렇죠. 중형 조선사들은 이렇게 없어지고 있네요. 예, 10년 안에 80%가 없어졌다라고 아까 기사에서도 보아왔듯이 이제 시점은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경기 불황을 맞은 조선사들은 1위를 수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중국에 1위를 내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축에서는 선상, 한 가지 축은 해양 플랜트 쪽이 유가가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또 해양 플랜트 수주도 저가 수주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사실 중형 건설사, 이 조선사들에게는 가장 큰 타격을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이 조선사들이 구조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 3월 달에 국내 이 조선사들이 1위를 탈환하는 또 기염을 토했거든요. 그래서 LNG선 중심의 이 대우조선해양도 일단 이 감자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기사회생을 극적으로 시원하면서 잠시 후에 또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보조선이 이 시간에 3.58%의 상승이고요. 현대중공업, 대형 조선사들
주가 흐름 네.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코스닥이 하락 전환된 것은 좀 아쉽네요. 자, 이렇게 상승이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점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경제신문에서 트렌드를 잡아볼까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건 코스닥 벤처 펀드인데요. 거기에 코스닥의 자금 유입이 기대가 아주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벤처 펀드 수혜주 25개를 오늘 경제신문에서 선보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IT 하드웨어에서 고영 BH, 건강관리에서 신라제, 마이로메드, 메디톡스, 셀트리온제약, 휴제, 제렉신, 디옵, 뷰억스, 케어젠, 커밀팜, 메디포스트, 인트론바이오, 오스템 임플란트, 미디어 SM, 반도체 리노공업, TCK, 테스, 비철목재에서 제낙스, 소프트웨어에서 컴투스, 레저 서비스에서 에머슨 퍼스픽, 화학에서 에코프로입니다. 바이오가 전체 76%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자, 이들 종목에서의 코스닥을 주도하는 대표주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네. 자신감을 내비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선보이는 업종들이 사실은 이 코스닥 150과 그리고 얼마 전에 KRX 300 안에 같이 이제 중복돼서 교집합 안에 포함된 종목들을 이제 그 수혜 업종으로 이렇게 선보였는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업종들이 제가 봤을 때는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코스닥 이 벤처펀드 안에 뭐 기준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세제 감면도 있고 그리고 신규 상장되는 공모주에서 30%를 또 우선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흘 안에 5천억 이상이 몰렸다는 점도 또 추가적인 이 순매수 유입이 또 가능하다는 또 말씀도 이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핵심 종목은 제가 여기 아까 화면에서도 네. 메디톡스가 나왔는데요. 메디톡스. 네, 메디톡스와 휴젤. 사실 코스닥 업종 중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이 몇 안 됩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2016년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이제 600억에서 2017년 1000억 원으로 말하자면은 휴젤과 메디톡스의 이 공통점은 필러라든가 우리 보톡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일반 여성들이라든가 뭐 최근에 남성들까지도 이런 이 보톡스의 시술이 일반화됐어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도 뭐 한 번 이제 시술을 하는데도 뭐 3만 원대도 예. 가장 이제 좀 저렴하게 네. 보편화되면서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도 높아졌고요. 휴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메디톡스도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도 급등세를 연출할 네.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미국의 인상 지원이라든가 실적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중동 네네. 시장 이제 그리고 남미 시장 모멘텀까지 확보가 되면서 또 핵심 종목으로서 우리가 관심 있게 그렇군요. 지켜봐야 네. 될 종목입니다. 예. 그렇군요. 바이오는 대표적인 성장 섹터로 해당 그 종목별로 고평가 논란은 이어질 수 있지만 섹터 성장성과 수급의 긍정적인 이슈는 아무래도 기대해볼 만하네요. 네. 그래서 24개 종목 가운데 76%가 바이오 제약으로 쏠리지 않았나 싶고요. 그 가운데 김성은 팀장께서는 휴젤과 메디톡스를 탑픽으로 꼽아줬습니다. 코스닥을 주도하는 대표 종목으로 기대를 해보고 코스닥 벤처펀드 수혜주 살펴봤네요. 작년에 수주액에 지금 1분기가 딱 지났는데 80%를 이미 채웠습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의 이야기인데요. 올해 목표액의 32%를 달성했고 작년 수주액의 80%를 달성했는 주가는 어떨까요? 자, 이 표를 자세히 보시죠. 대우조선해양은 연초 대비 약 73% 상승했습니다. 관리 종목에서 해제된 지난 3월 23일엔 장중 최고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올 들어서 각각 259만여 주, 65만여 주를 순매수한 개인과 외국인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 해제에 따른 기대감이 선반영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발표로 조선업의 부활 신호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분기에만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액이 73억 달러인데 그것의 32%, 23억 달러를 이미 채웠고요. 작년 수주액의 80%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수주 잔고 절반가량이 높은 마진이 기대되는 LNG선으로 채워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수주액의 80% 저희 사실 기업을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온스탁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1분기 목표를 한 25% 절반 달성을 했는데 굉장히 부럽네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우조선해양은요. 아까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의 LNG선 수주가 지금 무려 비중이 75%입니다. 전체 매출 MS 중에 75%를 차지하는 게 LNG선이고요. 이거 수익이 좋잖아요. 그렇죠. LNG선 이 마진율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LNG선 수주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예전부터의 LNG선 수주를 계속 기술 집약적으로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선조의 시간도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 이상 걸리는 이 선조 수주를 계속 1년 반 그렇게 계속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이 건조의 발주를 계속 더 주는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 상선이요 대량 발주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 2020년 아시아와 북유럽의 노선에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2만 톤급 이상 그리고 20여 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이제 수주 발주를 내리는데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렇게 나란히 수주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대우조선해양이 또 화두로 오르고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오늘 특징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수주 호조의 주가도 업, 오늘 주가도 상승 같이 나타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특징주 함께 살펴볼게요. CJ CGV가 2년 만에 가격 인상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 실적도 견조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베스트 투자에 따르면 하반기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데요. 내용 보실게요. 2년 만에 CJ CGV는 1,000원의 인상 카드를 내비쳤습니다. 내용 함께 보실게요. 자, 그런 가격 인상으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10에서 23%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6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다시 힘을 내고 있어요. 7만 원대 중반에서의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자, 이번에 계절적인 비수기 1분기 실적 기대감은 낮지만 하반기의 실적 기대감으로 중국 사업에 대한 그 재평가 기대, 내년 2분기에 중국 CGV 홍콩 상장, 베트남 CGV의 코스피 상장 등등으로 이런 이벤트를 노려봐서 매수해 보는 전략 어떨까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는 반등폭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지만은 사실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그동안에 꾸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해빙모드와 함께 그리고 베트남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터키 시장, 이렇게 이 글로벌 동남아 시장 진출을 먼저 확보를 하면서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티켓, 평균 티켓 가격 최근에는 우리 CJ CGV를 가면은요 좌석마다 가격이 좀 틀리게 배분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최근에 1,000원 정도를 올려버리면 올해 이제 국내 상영 매출액에서는 한 5% 정도 상영 매출액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도 그만큼 가격 인상분의 주가 흐름도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CJ CGV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람료 인상에 대한 개선분이 아직까지도 반영이 2분기 때 이후에 되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이후에는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점을 항상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뭐 CJ CGV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에서의 손익분기점을 작년부터 일단 넘어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그 해소 리스크가 반영이 된다면 추세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조금 높지만은 그런 밸류에이션을 상쇄할 수 있는 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아마 모멘텀으로 작용할 겁니다. CJ CGV가 그동안 국내의 성장성이 참 매우 둔화된 게 특징이었잖아요. 이제 중국과 홍콩 앞으로 해외 사업 더 발전을 가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재 경제신문에 있는 함께했습니다.